네, 안녕하세요. 노스아메리카 해피트럭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백투 캐나다 일정을 여기 아칸소에서 시작합니다. 네, 캐나다까지는 약 지금 1800km 남겨놓고요. 내일 오후에 내일 오후 아니면 이제 밤에 도착할 예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트럭스탑은 바로 이제 강가에 있어가지고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근데 어제 너무 늦게 어두워질 때 도착해가지고 여기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우아치타 강이라고 강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치가 좋은 그런 곳이고요. 주변은 다 산입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럭스탑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날씨는 좀 흐려 있지만요. 그래도 캐나다로 들어가는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저렇게 고행길을 저렇게 걸어 다니면서 고행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인생의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지금 시간은 현지 시간은 8시 9분이고요 현재 기온은 24도입니다 아침에 조금 시원해졌어요. 이제 벌써 이제 8월달 무더운 이제 8월달도 끝나가고요. 이번 출입은 아주 비와 함께하는 거센 비와 함께하는 그런 트립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만 잠깐 맑았다가 다시 또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날씨가 지금 흐려지기 때문에 언제 또 비를 만날지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오는 지역과 오지 않는 지역들이 이제 구분되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약간 돌아가더라도 눈을 피해가는 이제 루트를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뭐 비는 그렇게 뭐 아무리 허리케인이 와도 그냥 뚫고 갑니다. 오늘은 이제 그 댓글 중에 제가 뭐 일일이 다 답글을 달지 못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같이 공유하면 좋은 이제 그런 댓글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들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제하고 뭐 그제 요즘에 이제 올라온 댓글을 보면은요, 이제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한 분은 이제 54세 이제 근데 캐나다에서 트럭을 관심이 있는데 가능하냐, 그 나이에도 가능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를 가지고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생각하시기에 54세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것들을 하기가
조금 뭐 두려워지는 이제 그런 나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한국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할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나이 때 이제 봤을 때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많다고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지금은 거의 뭐 50대 이상을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도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는 뭐 캐나다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시비 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트럭을 하시고자 하면은 내가 트럭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내 의지가 얼마나 있고 그것을 헤쳐나갈 어떤 그런 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서 대부분 다 50대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젊다는 친구들이 이제 50세 그래요. 그리고 뭐 60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60이 넘어서도 도전해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캐나다에서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직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레주메라고 그러는데요, 이력서에다가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걸 적지 않습니다. 사진도 붙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 서류가 이제 들어가고, 면허증이 여기서는 이제 신분증을 대신하기 때문에요. 이제 면허증에 이제 자기 생년월일이 이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가늠하는데요. 일단 이제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좀 어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농담 삼아서 할 때 제가 30살이라 그래도 다 믿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둘 다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기 막 수염 많이 이렇게 기르는 이제 그런 나라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젊게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 대부분 체형들이 더 날씬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이 찌거나 막 뚱뚱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로 가지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캐나다에 살지 않으신 분들은 신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캐나다에서 신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트러커를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워크 퍼밋이라 그래요. 비자도 아니고 이제 퍼밋입니다. 일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걸 뭐 워크 비자라고 이제 쉽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이 다르죠. 비자하고 퍼밋하고. 학생 퍼밋이지 스튜던트 퍼밋이지 학생 비자라고 그러지 않죠. 비자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 간에 체결하는 이제 그런 상호주의에 의해서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는 이제 한국하고 서로 6개월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협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비지터로 그냥 여권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6개월 동안은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ETA라는 전자신고서를 먼저 작성을 해서 그게
거기서 허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아무런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권만 들고 돈하고 여권하고 비행기표만 가지고 오시면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여기서 체류할 수 있고요. 더 체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현지에서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게 가능한데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돈을 가져와 가지고 돈을 쓴다면 괜찮아요.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캐나다에서는 환영입니다. 근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비지터 비자는 그냥 들어오는 우리 그 6개월 지낼 수 있는 그런 비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이제 워크 퍼밋을 가지고 그 일을 해서 내가 생활비를 벌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고요. 돈이 많아가지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뭐 캐나다에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6개월 뭐 한 5개월 살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굳이 뭐 돈 많은데 뭐 캐나다에서 뭐 영주권을 취득할 일이 없죠. 돈으로 때우면 되니까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뭐 해외여행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캐나다에서 몇 달 살다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몇 달 살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되죠 뭐. 돈 많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은 돈을 아무리 자기가 뭐 많이 가져온다 해도 그거 없어지는 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그런 그 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캐나다에서 트럭을 도전을 하시든 미국에서 도전을 하시든 어떤 그런 그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퍼밋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은 그 서류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죠. 근데 먼저 서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스트림으로 어떤 카테고리로 접근할 건가, 이제 여기에 따라서 내가 준비 단계부터 그 서류가 좀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어떤 또 스트림은 뭐 서류가 전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신체 검사 정도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류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진짜 영주권을 이제 취득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서류가 들어가는 시점은 주정부 이민이면은 주정부에서 노미니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 시 들어가는 서류,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연방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익스프레스 엔출이나 이런 데는 이제 처음부터 어떤 그 증빙 서류들을 다 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PMP로 해서 LMIA라는 카테고리로 해서 워크 퍼밋을 받는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서류는 들어갈 거 없습니다. 워크 퍼밋 받을 때까지. 엊그저께도 또 여기 캐나다에 들어와서 있는 분 중에도 본인 영어도 잘하고 막 안다고 얘기를 하던데 전혀 그런 뭐 개념이 없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학생 퍼밋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들을 다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려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워크 퍼밋을 받든 학생 퍼밋을 받든 다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조건이라면은 다 신체 검사가 이제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신체 검사가 통과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됩니다.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셔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한꺼번에 내가 서류를 영주권 서류를 원하는 걸 다 한다 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들만 또 챙겨서 넣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된 거예요. 이제 영주권 서류 할 때는 또 영주권 서류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뭘 준비를 한다 해가지고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을 때는 그냥 필요 없게 이제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LMIA 같은 경우는 LMIA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LMIA는 여러분의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미리 그 사업주가 LMIA를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놔야 됩니다. 자기들이 할당 신청했던 그 인원수를 받아놔야 돼요. 그게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작년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20장을 신청해 가지고 20장을 확보를 했어요.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는데 그 20명을 그러면은 그 줄 사람들을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일단 확보를 해놓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풀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풀든지, 그냥 거기에 자기들이 받아놨던 LMIA에다가 누구를 내가 고용하겠다 하면은 드라이빙 테스트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하이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LMIA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LMIA를 가진 사업장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그 회사에서 잡오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런 서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그 드라이버를 한다 그러면은 드라이버 그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그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고용을 해주겠다고 사인해주는 잡오표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본인의 신분증하고 회사에서 주는 서류하고 가지고 가면은 워크 퍼밋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캐나다 보도, 미국 보도를 나가가지고 다시 캐나다로 들어오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에서 들어오면서도 이미 만약에 이제 다른 루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그냥 받고 들어오면 됩니다. 워크 퍼밋은.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못 아니까, 그 순서의 절차를 잘못 아니까 뒤죽박죽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서류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 무슨 서류가 세상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그런 서류를 띄러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전혀 내가 워크 퍼밋을 받아가지고 일할 때까지는 서류가 들어가지를 않는데, 그런 데다가
그 서류를 띄면서 아니면 그런 걸 잘못 또 어떻게 그 상담을 하다가 이상하게 꼬여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2년, 3년 뭐 못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맥락을 짚지 않으면은 어디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꼬여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 퍼밋을 한다 그러면은 학생 퍼밋을 진행하는 유학원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서류들만 챙겨서 줘가지고 퍼밋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카테고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뭐 만약에 식당이나 이런 LMI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맡겼다 그러면은 거기서 일단은 뭐 다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하고 뭐 인터뷰를 해서 결정하게 되면은 그냥 본인들이 LMI를 받아놨으면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식당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요, 정말 그것을 미리 신청해 가지고 받아놔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가 항상 그 식당에서 만약에 LMI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찾는 사람이 많이 있고 고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본인들이 다 신청해 놓고 사람을 고용하면 되거든요. 잡업권만 주면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거.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왜냐면은 어쩌다가 한 명, 1년에 한 명 쓸 수도 있고, 몇 년에 한 명 필요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계속 그 LMI만 돌리는 업장들은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제 도저히 정말로 사람 구할 수 없어가지고 LMI를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미리 안 하죠. 왜냐하면 거기 신청할 때 들어가는 돈이 1,000불 정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의 서류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주의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그게 승인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류를 다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그것을 미리 받아 놓을 리가 없잖아요. 계속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사업장을 제외하고요. 근데 또 이제 그런 또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계속 LMI를 1년 내내 그만두면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다 에이전시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LMI를 찾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있어도 그렇게 할 겁니다. 받아놓고 있어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에이전시가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수수료를 달라 그러는데, 밴쿠버 같은 경우는 엊그제 어떤 분은 얘기하는 거 보니까 2,500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최소 비용을 받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더 셌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은 다 그런 것들을 몇 번씩 다 얘기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들을 참고하시고 제 것도 참고하시고 해가지고 본인이 맥락을 잡고 이제 정말 궁금하면은 또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이가 캐나다에서 일하는데 나이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뭐 서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하고 이제 같은 건데요. 나이가 상관없고 뭐 퍼밋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같이 연결이 됩니다. 서류하고 뭐 나이나 이런 거 별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국에서 싸우지 않고 뭐 나쁜 짓 않고 남에게 이렇게 고소당하지 않고 이제 이런 그 형사 범죄만 없다면은 괜찮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범죄 사실 때문에 또 그걸 소명해야 되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착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캐나다는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 남 괴롭히지 마시고, 어떤 식이든 여러분들이 기소가 되면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식이든 영주권 서류에 여러분들이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을 냈던 뭘 냈던 그 기록이 남게 되면은 골치 아파져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와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함부로 남 명예훼손 이런 거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그 인터넷상으로 유포하고 이런 거, 한국에서는, 캐나다에서는 명예훼손이 형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민사로 처리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형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유포를 했다 그러면은 다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소장만 접수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식이든 그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실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사실을 얘기했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허위 사실 즉시 다 명예훼손이 해당되는 게 한국의 형법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있는 사실을 얘기했다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어떤 식이든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남기고 그 사람을 명예를,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그 사람이 기소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벌금을 10만 원을 냈던 50만 원을 냈던 다 기록에 남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올 일 없다고 그러면은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 이제 이런 거 있거든요. 그 기록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10년 20년이 지나도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실효된 어떤 기간이 되면은 이제 실효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요구할 때는, 제가 할 때는 실효된 형을 포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년도 넘는 시점에서 예비군 훈련 때문에 그때 그걸 모르고 이제 회의를 나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갔다 오니까 예비군 훈련이 그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것을 벌금을 그때 그 당시에 10만 원 내가지고 그냥 벌금 냈으니까 됐겠다고 그냥 상관없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설마 그게 기록에 남아 있을 거라고, 그거 또 범죄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으니까요. 근데
막 형사들이 왔다가 가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못 찾으니까 이제 검찰로 넘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국해가지고 가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 내가 뭐 때문에 나한테 왔냐고 물어봤더니 뭐 항토예비군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청에 가가지고 검사한테 어디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뭐 그냥 뭐 검사 10원지 뭔지 뭐 그냥 주면서 그냥 그 벌금 10만 원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그 범죄 확인서를 띄는데 실효된 형을 포함해 버리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이제 황당하더라고요.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향토예비군법,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고,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나 이런데 뭐 북한이나 이런 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했죠. 이것은 이러이러한 한국의 특수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그때 벌금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뭐 그게 문제가 안 돼가지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30년 전에 무슨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뭐 그게 철없던 시절에 뭐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떨결에 친구 따라갔다가도 같이 연루가 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별거 아니고 뭐 사실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하는데 뭐 그런 게 별 그 지장을 안 받았는데 갑자기 실효된 형을 포함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면 신청이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무조건 있으면 이제 막 사면 신청을 합니다. 뭐 그런데 그거 정말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도. 아니 30년 전에 뭐 조그마한 뭐 사건으로 뭐 싸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폭력으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그거 다 이제 혹시나 또 그게 문제가 될까 봐서 사면을 신청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뭐 몇 년 지나버리면 이제 없던 걸로 하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데, 기록은 그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뭐 그게 또 바뀐다는 얘기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는 그냥 5년 동안의 범죄 기록만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할 때부터 또 갑자기 실효된 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조금 이제 그게 저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아무것도 아니고 뭐랍니까? 그 3번 해가지고 뭐 아웃되고 삼진 아웃이요? 캐나다에서는 그거 거의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음주운전은.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캐나다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누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부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넘어가는 과정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난관을 이제 극복하고 나서 이제 영주권을 이제 취득하는 걸 보고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몰라서 그렇고 알아도 그렇고 다 영주권 한 번씩 그 본인이 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했던 어디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했던 그 과정 중에 이제 피를 말리는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못 받고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본인의 그 말 못한 어떤 사정들이 또 어느 서류에서 이렇게 발각이 됐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사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주권을 무사히 잘 받았던 분들은 내가 운이 좋았구나, 내가 행운이 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이제 아칸소의 리틀 락이라는 동네입니다. 조그만한 바위니까 돌멩이겠죠. 리틀 락이에요. 잔뜩 흐려있는 아칸소에서 해피트럭크였습니다.